오늘 뉴욕시 일원은 체감 온도가 화씨 100도를 넘기면서 찜통 더위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일부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110도까지 올라가면서 역시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2세 미만에 대해서도 빨리 백신 접종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모든 임신부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이 임신부에게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폴리네트워크가 역대 최대 규모인 6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해킹당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5%대 중반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뉴욕시 일원은 체감 온도가 화씨 100도를 넘기면서 찜통 더위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일부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110도까지 올라가면서 역시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13일까지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뉴저지주 북부 지역 그리고 커네티컷주 등의 높은 습도를 동반한 폭염을 예보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0도를 기록하면서 높은 습도와 함께 체감 온도가 100도 이상을 기록했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는 폭염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내일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최고 기온 95도, 체감 온도 105도에서 110도에 달하는 더위가 예상돼 한 단계 높은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뉴욕시는 더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쿨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쿨링센터 위치 및 정보는 뉴욕시 웹사이트 또는 311 민원 전화로 확인할 수 있고 일부 센터에서는 반려동물 용품 매장 펫코아의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의 출입도 허용됩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 인근의 쿨링센터는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플러싱 맥골드릭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2만 4천 명을 넘기면서 2주 전보다 2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9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주 전보다 2.18배로 증가한 12만 4,470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긴 것은 겨울철 대확산이 조금씩 누그러져 가던 올해 2월 이후 처음입니다.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주에선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새 기록을 작성하는 등 남부의 상황이 특히 심각합니다. 다만 미주리와 네바다, 아칸소주 등 올여름 재확산을 초기에 끌던 주의 일부 지역에선 확진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미 전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CNN은 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98.2%인 약 3억 2,500만 명의 미국인이 코로나19 전염률이 높거나 상당한 카운티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CDC는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100명 이상이었거나 양성 판정 비율이 10% 이상일 때 전염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1.87배로 늘어난 6만 3,999명, 사망자는 2.01배로 증가한 553명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어린이 감염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고된 12세 미만 신규 확진자는 9만 4천 명을 넘겼습니다. 12세 미만에 대해서도 빨리 백신 접종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의 분석 결과 지난주 미국에서 보고된 12세 미만의 신규 확진자는 9만 4천 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5%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환자 가운데 어린이 비율은 1.9%에 불과하지만 최근 감염이 급증한 지역에서는 어린이 입원 환자가 더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올리언스 병원의 소아과 의사인 마크 클라인은 외래 환자의 확진율이 한 달 전 1%에서 20%로 늘었다면서 18명의 어린이가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고 이 가운데 3개월 된 아기를 포함해 3명이 인공호흡기를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라인은 인터뷰에서 죽을 수도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성인들이 백신을 맞는다면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아과학회 회장인 리사비오 비어스는 식품의약국에 서한을 보내고 12세 미만을 상대로 한 백신 접종을 신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화이자 바이오엔텍은 아직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정은 주정부와 지역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겠지만 새학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어제 MSNBC 방송에 출연해 교사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질문에 사람들이 언짢아하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매우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사망자가 61만 5천 명에 이르고 가을 학기를 앞두고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교사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각 주정부와 지역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하면 백신 의무화가 용이해질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백신이 정식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사실상 정식 승인이나 마찬가지이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앞서 랜디 와인 같은 교사연합 회장은 지난 8일 백신 의무 접종에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교사연합은 이번 주 중 회의를 열고 백신 접종 관련 지침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모든 임신부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으로 백신을 접종한 임산부는 23%에 불과한데요.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이 임산부에게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시엘 월렌스키 CDC 국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로 백신 미접종 임신부 사이에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CDC 자료에 따르면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일반인보다 중증을 앓을 가능성이 더 높고 특히 유산이나 사산 등의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임신부의 비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DC는 코로나19 백신이 임산부에게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임신부뿐만 아니라 출산한 여성이나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에게도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임신 20주 이하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백신 접종이 유산이나 사산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국가부채 한도 상향에 반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 결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채 한도 상향 반대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의 채무 불이행 위기도 더 커졌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46명은 어제 공개된 서한에서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의 부채 한도 증액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론 존슨 의원을 포함해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중 46명이 이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은 의원은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우스키, 리처드 쉘비, 존 케네디 등 4명에 불과합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46명은 민주당과 대중들에게 알린다며 단독 법안이든 인프라 예산 결의안에 붙이든 아니면 다른 법안으로 가져오든 상관없이 우리는 부채 한도를 늘리는 데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것은 민주당 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며 민주당은 이를 야기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초당적 부양책을 비롯해 2017년 공화당의 감세 조치가 위기를 불러왔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결의안을 공화당의 협조 없이도 가능한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이번 주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채 한도 상향은 포함하지 않아 처리하려면 공화당에서 최소 10표를 얻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무부는 디폴트를 늦추기 위해 지난주부터 연방공무원 퇴직기금 신규 납부 유예 등을 통해 현금을 보존하는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의회 예산국은 그렇다 해도 10월이나 11월이면 현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백악관은 바로 성명을 내고 해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쿠오모 주지사가 사퇴 의사를 밝힌 직후 백악관에서 별개의 기자회견을 하던 중 관련 질문에 그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투표, 사회 기반 시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바로 슬픈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쿠오모 주지사의 업적을 평가하며 그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쿠오모 주지사의 인프라 업무와 관련한 특정 질문에 대답한 것이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사임 결정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쿠오모 주지사가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분명히 밝혔고 앞에 나선 여성들에 대한 지지도 거듭 강조했다며 개인적인 행동과 다른 일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잠룡으로 꼽혔던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14일 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추행 폭로가 나온 지 8개월, 뉴욕 검찰이 여성 11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보고서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 자리는 내년 11월 선거 때까지 캐시 호철 뉴욕주 부지사가 맡습니다. 호철 뉴욕주 부지사가 취임하면 첫 여성 뉴욕 주지사가 됩니다.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폴리네트워크가 역대 최대 규모인 6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해킹당했습니다. 어제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폴리네트워크는 트위터를 통해 해커들이 시스템의 취약성을 이용해 이더리움 등 수천 개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디파이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리네트워크는 해커들을 향해 당신들이 훔쳐간 돈은 몇십만 명의 암호화폐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것이라며 해킹된 자산을 돌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보안업체 슬로우미스트는 총 6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가 세계의 다른 주소로 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폴리네트워크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해커와 연결된 주소에서 나온 토큰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로 중개기관 없이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성장과 더불어 디파이는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사이퍼 트레이스에 따르면 디파이 관련 해킹 피해는 연초부터 지난 7월까지 3억 6,100만 달러 규모로 지난해 총 피해액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부자들이 미국을 떠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이 237%나 폭증했습니다. 지난 5일 연방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해외에 2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미국인 중 2020년 한 해 동안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이 총 6,7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3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30일로 끝난 회계연도 3분기의 경우 총 661명이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한인도 13명 포함됐습니다. 시민권 포기자의 수는 2016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0년에 다시 폭증했습니다. 2020년 폭증은 팬데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밀려있던 적체권을 고려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석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유는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 거주자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국적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각종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 증세 방침을 밝히면서 부유세율을 최소 43.4%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부자들의 시민권 포기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7월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5%대 중반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5.4%와 같은 상승률로 13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8월 이후 최대폭이었던 지난 6월과 똑같은 상승률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3%보다는 다소 높았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5% 올라 시장 전망치와 일치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0년 7월보다 4.3%, 6월보다 0.3%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 1991년 이후 가장 높았던 6월의 4.5%보다는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회복과 원자재, 인력 공급 차질이 맞물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추세지만 블룸버그 통신과 마켓워치 등 경제 전문 매체들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의 오름폭이 다소 완화됐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이날 수치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매입 축소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계속 시장에 돈을 풀고 있지만 예정보다 빠르게 긴축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오늘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12월 9일에서 10일 화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상회의는 권위주의 방어와 부패와의 싸움, 인권 존중 증진 등 3가지 주요 주제에 대한 전념과 계획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국가와 시민사회, 자선단체, 민간 부문의 지도자들을 초청하게 되고 구체적인 초청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 맨하튼 연방지방검찰 검사장 후보로 데이미언 윌리엄스를 공식 지명했습니다. 윌리엄스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맨하튼 지검을 이끄는 첫 흑인이 됩니다. 윌리엄스는 지난 3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공천을 받은 인물로 2012년부터 뉴욕 남부 맨하튼 지검에서 일했고 2018년부터는 증권범죄 태스크포스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는 9월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야 거래소에 입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에 일하는 직원뿐 아니라 개장 또는 폐장배를 올리거나 기업 공개를 위해 거래소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 백신 접종자도 무작위 코로나19 검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 직후 사상 처음으로 거래소 문을 닫고 같은 해 5월 말까지 100% 전자거래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북부 뉴저지 클로스터타운이 우리 민족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기념하는 한복의 날을 제정한 두 번째 도시가 됐습니다. 존 글리든 클로스터 시장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리든 시장은 포고문에서 미국 내 한인 사회의 영향력과 한미 관계의 소중함은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날 클로스터의 모든 시민이 한국 문화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클로스터는 테너플라이에 이어 한복의 날을 제정한 두 번째 도시가 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후부터는 30% 정도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4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80도, 섭씨 2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고 덥겠습니다. 토요일도 화창하지만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